내가 앞으로 나아가고 싶다면 지금보다 2배는 열심히 뛰어야 한다. 영국 동화작가 루이스 캐럴의 말입니다. 루이스 캐럴은 옥스퍼드대 수학 교수였습니다. 그가 조카들에게 들려주려고 지어낸 이야기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입니다. 이 책으로 인기를 얻자 그는 속편인 거울 나라의 앨리스도 발표했죠. 거울에 비친 세상처럼 무엇이든 반대로 움직이는 거울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그곳에서 앨리스는 아무리 달려도 자신이 제자리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챕니다. 그때 붉은 여왕이 앨리스에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고 싶다면 지금보다 2배는 열심히 뛰어야 한다고. 이 이야기를 진화학자 리 반 베일른이 붉은 여왕 효과라는 생물학 이론으로 발전시킵니다. 모든 생물은 진화하기 때문에 단지 현상 유지만 하는데도 적지 않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이론입니다. 힘껏 달려봤자 겨우 제자리입니다. 달리지 않으면 뒤처지지요. 많은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지만 성적은 늘 제자리입니다. 진도가 늘어나기 때문이고 다들 열심히 하는 까닭입니다. 여러분 역시 공부 나라의 앨리스인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해도 점수가 오르지 않아 걱정이라면 붉은 여왕의 경고를 새겨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가고 싶다면 지금보다 2배는 열심히 뛰어야 하지 않을까요? 모두가 달리는 세상에서 그저 그런 노력은 기껏해야 현상 유지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365 공비타민 붉은 여왕의 경고의 한 대목으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지우입니다. 배움이란 물론 삶의 기초적인 것들을 익힌다는 뜻이지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을 익히는 거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삶과 세계를 전체적으로 바라보고 온전한 인간이 될 때까지 자신의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일이란다. 배움은 자신을 완성시키기 위해 첫 발을 내딛었다는 사실을 뜻하지. 네, 우리는 지금 조지 슈언의 달리기와 존재하기에 나오는 글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배우기라는 제목이 붙은 글에 대해서 나눠드릴 생각이에요. 우리는 계속 배워갑니다. 학교뿐만 아니라 평생 그렇게 배워가죠. 또 책뿐만 아니라 그 어디에서도 배워갑니다. 징기스칸은 분명 엄청나게 현명한 사람이었겠지만 그는 학교를 다닌 적도 글자를 읽을 줄도 몰랐다고 하죠. 이렇게 사람의 배움이란 시간도 장소도 또 나이에도 그 제한이 없을 겁니다. 저는 그 사실을 예전에 대학교 앞에서 조그만 카페를 열었을 때 알았습니다. 커피에 대해서 알고 기계를 다루는 법을 배우고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해결하고 또한 상황을 나아지도록 개선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배움이었습니다. 우리가 학교를 다니는 시절에 공부하는 것, 배우는 것을 지겨워하는 것,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 직장에 다니면서 어른이 된 이후에 그저 학생 때가 좋았지라고 하며 현실을 한탄하는 것, 이 2가지는 모두 어쩌면 배움이란 것이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시간과 장소와 나이를 가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학교에서는 학교에서의 배움에 최선을 다하고 사회에 나온 이후에는 사회에서 할 수 있는 방식의 배움에 최선을 다하는 것. 결국 우리는 늘 배울 수 있고 배워야만 합니다. 항상 배운다는 생각을 의식적으로 갖고 있는 게 삶을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키워드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배우는 데 있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만 할까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취미로 역사반 수업, 그러니까 평생학습센터 같은 데서 하는 역사 수업을 몇 년째 나가십니다. 조선시대의 왕들 중에서 누가 누구의 형이고 누가 누구의 정적이고 그 사람 묘가 어디에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줄줄 꿰시고 있지요. 물론 그런 것들도 배움일 겁니다. 우리는 취미로 수학문제집을 풀 수도 있고요. 역시 취미로 자격증을 수집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배움은요, 아마 다른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행복해지는 법, 자신에 대해 아는 것, 그래서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는 법을 익히는 것. 바로 그런 것들을 배우는 것이 삶에서 가장 중요한 배움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으로 존재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정확히 표현하여 답을 하기는 물론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이를테면요, 저는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는 날 텅 빈 카페에 앉아서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시키고 그 향을 맡으며 책을 읽다가 책에 나오는 어떤 구절과 문장에 감동을 얻어서 뭉툭한 연필로 그 구석자리에다가 막 메모를 하는 거죠. 그런 순간은요, 다른 어떤 시간, 어떤 좋은 것을 주는 시간과도 바꾸고 싶지 않기도 합니다. 저는 사람이 자기 자신으로 존재한다는 것이 어쩌면 그런 순간에 받는 느낌을 다른 어떤 것과도 바꾸고 싶지 않고 오로지 그 자체만으로 행복한 그런 시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지 생각해 봐요. 오늘은 조지 슈언이 배우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는지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두가 길어졌네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창의력이 최고조에 이른 것은 5살 때였다. 나는 선을 긋고 그림을 그리고 공작을 했다. 나는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흉내를 냈다. 나는 내 몸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다. 그러자 참되고 아름답고 즐거운 삶 속으로 완전히 빠져들 수 있었다. 나는 뭐든지 살펴보고 실험하고 탐색을 했다. 그저 바라본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매일매일 롤로 메이가 말하듯이 모든 것을 의식하는 인간과 세계의 만남 속에서 창의력이 샘솟았다. 5살 때 나는 다른 5살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재능 없는 천재였다. 그리스어에는 예술이라든가 예술가에 해당하는 말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그로부터 많은 시간이 지난 뒤의 일이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한때 내가 그랬던 것처럼 아름다움과 유용함을 서로 나누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유용하다면 아름다운 것이었고 성스럽다면 아름다운 것이었다. 5살 아이는 원죄에 대해서 알 리가 없으나 성스러움이 뭔지는 안다. 시인 블레이크에 따르면 시와 그림과 음악은 낙원과 대화하는 인간의 힘찬 도구이다. 5살 아이는 그 낙원을 바로 보되 테크놀로지의 힘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조절하고 이끄는 위대한 신화와 동화의 힘을 빌린다. 신화는 규정되기보다 본능적으로 알아차리는 드러나기보다 함축적인 어떤 것이다. 5살 시절의 나는 내가 사는 우주와 가족과 세계가 옳고 착하고 아름답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믿고 있었다. 그때만큼은 아니겠지만 나는 늘 그렇게 믿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거다.
나는 5살 시절의 내가 살아갈 가치와 존엄과 특성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있다. 나중에 니체가 이런 것들은 절대로 타고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풀어야만 하는 힘든 과제라고 말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나는 니체가 틀렸다고 생각했다. 우리는 모두 한때 그런 존재였다. 하지만 행동하지 않고 그저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잃어버렸다. 완벽하게 할 수 없다면 안 하는 이만 못하다고 생각하면서부터 다들 자기 분야의 전문가가 되면서부터 다른 사람들의 분야에는 눈을 돌리지 않는 법을 배우면서부터 나에게 있어서 이건 이 세상의 물건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떻게 건설되고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뤄졌는지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게 됐다는 걸 의미했다. 나는 삶에 대한 통제력을 잃었고 동시에 고장난 기계라면 그게 무엇이든 속수무책인 상태가 됐다. 이제 그런 기계들 사이에 나만 던져놓으면 나는 자는 방법도 먹는 방법도 입는 방법도 잊어버릴 정도가 됐다. 누군가 나를 사막에 던져버린다면 아르키메데스 이후 과학자들이 공들여 찾아낸 모든 노력은 허사가 될 것이다. 이건 모두 이제 더 이상 내가 이 세계와 만나지도, 이 세계에 빠져들지도, 이 세계를 추구하지도, 관심을 갖거나 주의를 집중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나는 재능 없는 천재에서 가장 비참한 존재인 소비자로 전락해버렸다. 소비자는 대상에 불과한 수동적인 존재이다. 5살 아이는 하루가 너무 짧다고 생각하지만 소비자는 하루가 너무 길다는 걸 알게 된다. 나는 5살 아이의 몰입을 잃어버린 대신에 어른의 권태를 얻었다. 나는 자신감을 잃은 대신에 자학을 얻었다. 나는 중산층이었기 때문에 가난뱅이처럼 살아남기 위해 몸을 움직일 필요도 없었고 부자처럼 자신을 육체적으로 완성시킬 절대적인 자유를 얻지도 못했다. 5살 아이는 어쩌면 그런 부자와 같은 존재다. 5살 아이는 금전적인 문제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참된 모습을, 자신의 온전한 모습을, 자신의 최상의 모습을 찾아 나선다. 돈과 은행 잔고에 대한 걱정이 없으니 5살 아이는 백만장자와 마찬가지다. 그렇지만 5살 아이는 부자 이상의 존재이다. 5살 아이는 고대 그리스인들이 굳이 따로 구분할 필요도 못 느꼈던 예술가이다. 5살 아이는 우리 모두가 되고 싶어하는 운동선수다. 5살 아이는 우리가 절대로 될 수 없는 성자다. 모든 소비자의 삶이 실패한 인생이라면 모든 5살 아이의 삶은 성공한 인생이다. 59살이나 된 소비자는 거기에서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다. 하지만 내 안 어딘가에 열정과 에너지와 결단력이 콸콸 넘치는 셈이 있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5살 무렵의 창의력이 여전히 내 안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아마도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깨끗하게 접어놓은 영혼 속 어딘가에 있지 않겠는가? 내 딸이 교사로 있는 유치원에는 아이들에게 주스와 쿠키를 주기 전에 꼭 짧은 기도를 시킨다. 아이들은 날마다 돌아가면서 자신의 창조주에게 감사나 소원을 담은 기도를 올린다. 지난주에는 딸의 이야기에 따르면 모든 일에 즐거워하는 한 아이가 기도를 할 차례였는데 이렇게 소리쳤다고 한다. 학교를 만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느님. 저 하늘 어딘가에서 창조주가 이 기도를 들었더라면 무릎을 탁 쳤을 것이다. 이 녀석이 왜 태어났는지 스스로 알게 됐구나. 좋은 일로 가득한 세상에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태어났다는 걸 깨달았구나. 사람으로 태어나는 일이 세상에서 제일 멋지다는 걸 알아냈구나. 학교를 만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라니. 그 녀석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른다. 학교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아니 그보다는 왜 그런 사람인지,
왜 자신의 능력이 무한한지 깨닫게 해준다. 학교는 원래 그렇게 할 수 있다. 학교에서 우리는 내면의 닫힌 문을 열고 주위 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자신을 키워나가는 법을 알 수 있어야 한다. 어른들은 학교가 아니라 여가를 통해 그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지만 말이다. 철학자 폴 바이스는 학생들에게 학교가 있다면 성인들에게는 여가가 있다고 어느 글에 썼다. 자신이 누구이며 어떤 가능성이 남았는지 전심을 쏟아서 따져볼 수 있는 시간, 이 세계의 본질과 돌아가는 사정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 빈둥거리며 놀고 모든 상상력을 동원해 온몸을 움직일 수 있는 시간, 놀고 춤추고 즐기면서 자신을 소진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여가이다. 어느 그리스의 주석가는 이렇게 썼다. 행복할 때 인간은 신과 대단히 비슷하듯 행복할 때 인간은 신과 대단히 비슷해진다. 즐거워할 때, 축제를 즐길 때, 철학에 빠져 있을 때, 음악 속에 몰두할 때 인간은 신과 비슷하다. 내가 알기로 아리스토텔레스, 뉴먼 추기경, 에릭 호퍼 등도 비슷한 말을 했다. 그리스어로 스콜레란 여가라는 뜻이다. 뉴먼 추기경은 대학이라는 말이 자유로운 예술이라는 생각에서 나왔다며 연구는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썼다. 에릭 호퍼는 캘리포니아 주를 절반으로 나누자고 제안을 했었다. 북쪽에는 평생 학교에 머물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살게 하고 남쪽에는 일하는 게 더 좋은 사람들을 살게 해서 북쪽 사람들을 지원하자는 얘기였다. 물론 시장에서는 이런 생각이 먹혀들지 않는다. 학교는 점점 더 직업학교가 되어가고 있다. 평생 일해서 먹고 살 기술을 배운 뒤에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조용하게 지내겠다는 생각들이다. 때로 나는 아무런 맥락도 없이 불쑥불쑥 갈망하는 여가에서 할 일을 찾아낸다. 그렇게 나는 성장하고 어른이 된다. 그런 과정이 없다면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런 과정이 없다면 죽음을 피할 길이 없다. 그런 과정이 없다면 이 삶이든 다음 삶이든 내가 누구인지 또 어떤 사람인지 알 도리가 없다. 여가가 없다면 나는 결코 온전해질 수 없다. 그렇다면 일은 무엇인가? 지금 당장 우리에게 급박한 문제가 아닌가? 물론 그렇다. 어떤 의미에서는 일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문제다. 그리고 언젠가는 기술과 예술이 하나가 되는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되면 일도 놀이가 될 것이다. 그때까지 우리는 일종의 유머 감각을 지니고 일에 접근해야만 한다. 어떻게 하면 일을 통해서 좀 더 사람답게 살 수 있는지 고민해보면서 이렇게 되기 위해 시인과 철학자와 유치원에서 기도를 올리는 아이들의 시각을 지녀야만 한다. 필요한 것은 전체적인 시야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다. 자신이 육체적 의미의 지성과 심미적 의미의 지성을 함께 지녔다는 걸 알아야 한다. 그게 없다면 IQ라는 것도 숫자 노름에 불과하다. 몸과 마음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배움은 발전할 수 있다. 우리가 자신의 몸이 될 때, 놀이와 스포츠를 통해 순간순간 완벽해지기 위해 노력할 때 비로소 배움은 늘어난다. 운동이 무엇인지 알아야만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 철학자 폴 바이스는 운동선수만이 움직임과 자신을 더 이상 구분할 수가 없어 몸이 곧 나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단계까지 자신을 밀고 나간다고 말했다. 바이스는 스포츠야말로 젊은이를 완성하는 최상의 도구라고 썼다. 젊은이를 성장시키는데 그보다 나은 것은 없다고 했다. 운동이 무엇인지 모르는 교육자들은 이 진리를 거부한다. 그들은 자기 모습대로 우리를 가르치고 있다. 친구인 보커스트가 말한 바와 같이 그건 상상력을 희생시켜 기억력을 증진시키는 일에 불과했다. 예일대학교 졸업생들은 믿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문제가 더 심각해졌다. 미국 대졸자 중에서 평균 소득이 최상위에 드는 사람들이 가을 동창회에 모여서 한다는 얘기는 주로 성공하느라 몸이 상했다는 이야기다. 이 사람들은 이제 잘못된 야망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알게 됐다. 사실 벅민스터 퓰러의 말처럼 인류에게 가르칠 만한 값어치가 있는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정도로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은 한 시대에 5-6명 정도면 충분하다. 예일대학 졸업생을 포함해 우리들 모두는 사실 세상이라는 커다란 배에서 갑 한 원 정도에 불과하다. 스노우는 이렇게 말했다. 온몸을 바쳐 그 모든 지식을 익혀 이론 물리학에 중요한 기여를 할 사람은 100만 명에 1명도 되지 않는다라고. 케네스 클라크에 따르면 프로이트와 마르크스 이대로 이 세상을 바꾼 사상을 만든 사람은 아직까지 없었다. 그러므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으로 교육받을 사람은 아주 극소수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나머지 사람들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독특한 자아를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우리는 윌리엄 제임스가 말한 바 지혜와 자유를 향한 끝없고 엄중한 탐구에 모든 것을 바쳐야만 한다. 듣건대 피카소는 산수를 어려워했다고 한다. 어떤 사람은 테리 브래드쇼의 두뇌는 12센트 값어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지식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지식이 시인의 품질 보증 마크가 된다는 말도 들어보지 못했다. 우리는 모두 세속적인 존재지만 그 안에 신이 깃들어 있다. 예술가와 운동선수, 성자와 시인들은 그 사실을 안다. 우리는 모두 사기당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되어야만 한다. 네,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이 부분에서 아까 그 소비자에 대한 말이 제일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조지 슈어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5살 아이, 재능이 없는 천재에서 가장 비참한 존재인 소비자로 전락해버렸다. 소비자는 대상에 불과한 수동적인 존재이다. 5살 아이는 하루가 너무 짧다고 생각하지만 소비자는 하루가 너무 길다는 걸 알게 된다. 난 5살 아이의 몰입을 잃어버린 대신에 어른의 권태를 얻었다. 최근에 텔레비전에서 이런 광고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텔레비전을 잘 보지 않아서 어떻게 그냥 지나가다가 슬쩍 본 광고였는데요. 어떤 회사원이, 여자분이 하루 종일 정신없이 사무실에서 일을 합니다. 아주 인상적인 장면은 전화 수화기 2대를 동시에 들어서 받고 동시에 던지듯 내려놓는 장면이죠. 그렇게 눈이 퀭해지도록 하루 종일 바쁘고 정신없이 일하다가 그러다 밤이 돼요. 퇴근 시간이 되고 사무실이 컴컴해집니다. 하루의 일을 마치자 그 순간 이 여자분의 얼굴에 빛이 납니다. 드디어 내 시간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인터넷으로 쇼핑을 시작합니다. 아마 모바일이나 인터넷 쇼핑몰 광고일 거예요. 저는 그 광고가 인상적이면서도 굉장히 슬프게 보였습니다. 소비자로서 존재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하루의 대부분을 우리의 그 빛나는 황금 시간을 하기 싫은 일에 정신없이 매달려 있고 그렇게 해서 번 돈을 자기 자신에게 보상하기 위해서 어떤 물건을 사는데, 즉 소비하는데 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살짝 바꾸어서 표현하면 무언가를 소비하는 데 들어갈 돈을 만들기 위해서 시간을, 인생을 매여 있게 되는 격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소비하고 싶도록, 소비를 하면 얼굴에서 빛이 환하게 나도록, 무언가를 갖고 싶도록 만드는 존재는 누구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업의 마케팅일 겁니다.
즉 요약하자면 이래요. 소비자로서 존재하는 우리들은요, 기업이 사고 싶도록 교묘하게 만드는 물건을 소비하기 위해 기업에서 시간의 대부분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제가 너무 이야기를 일반화시켰나요? 하지만 조지 슈언이 말한 비참한 소비자란 그런 것일 겁니다. 여러분은 삶의 어디에서 존재의 의의를 찾고 계십니까? 하루 중 어떤 시간에 내가 정말 이 순간 충실하게 존재하고 있구나. 다른 어떤 경험을 갖다 주어도 지금 이 시간하고는 바꾸지 않겠다. 지금 이 순간이 내 일상에서 너무너무 빛나는 소중한 시간이다 라고 자각하면서 보내고 계십니까? 그런 시간이 언제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저 소비자로 존재할 수도 있고 세상을 다 가진 5살 아이로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학교에서부터 사회를 거쳐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는 길고 긴 인생에서 끊임없이 배워야 할 것은 바로 진정한 나 자신으로 존재하는 법, 그것에 대한 연습을 배워야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네,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오늘은 조지 슈언의 달리기와 존재하기 중에서 배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드렸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은요, 제 네이버 블로그 허생의 즐거운 편지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음 카카오의 브런치, 한재우의 브런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공부하시는 분들, 여러분 주변에 매일매일 공부하시는 그분들을 위해서 하루 한 페이지씩 읽고 공부할 의욕을 북돋는 책, 보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공부 비타민을 선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